안녕하세요. 넥슨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물건 소개를 드리지 않고 책 한 권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자책을 발간하여 크몽이라는 전자책 전문 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발간한 책의 제목은 부동산 대박 지역 선행지표 데이터로 보인다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대박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언제 오를 것인가? 오르면 어느 지역이 대세를 이룰 것인가? 또한 왜 오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추측은 순전히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 각종 전문기관에서 올린 데이터 중심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정보와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선행지표를 알아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며 서론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목표의식 등의 리마인드 부분을 제고하고 강론에서 금리와 물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성장 산업의 이동과 인구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부동산의 추이와 지역별 상승 지역 분석하여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투자에 적합한 지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실수를 하기 쉬운 부동산 계약하기 전과 계약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들을 정리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특약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꼭 아셔야 할 부동산의 장단점이나 용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매매를 했을 때 납부할 세금과 주요 요율 절세 방법에 대한 사항과 감면되는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물건 시세 파악하는 요령과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방법,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과 경매와 공매의 주요 부분을 기초적으로 사례를 들어 다루었으며 그리고 부적합한 부동산 투자나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투자에 조심해야 할 내용을 설명을 올린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 부분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1. 금리와 물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동산은 금리와 절대적인 상관계수를 가지는데요. 부동산과 금리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금리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자율이 낮으면 부동산 수요자에게도 대출이 증가할 것이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의 매수가 촉진되어 부동산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자는 낮은 이자율로서 전세보다는 이 기회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전세 살던 사람들도 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전세 수요자보다 매매 수요자가 많아져 전세값은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산업도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이 쉬워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높은 이자율은 구매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건설 경기 둔화로 부동산 공급이 부진하게 되며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전세 주택의 수요가 많아져서 임대 가격이 상승합니다. 본원 통화량이 많을 때는 금리가 높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본원 통화량이 적으면 금리가 낮아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원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미래 성장 산업과 인구의 이동과 관련한 부동산 시장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GDP 경제 성장률, 금리의 변화, 물가의 변동에 따른 요인들과 인구의 이동, 정부 정책과 미래 성장 산업의 이동 등등 아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하락하는 주택시장은 22년 말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낙폭을 점차 줄여가는 시기에 전세금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청년 주담대 대출 상품이 나왔고 특례보금자리론, 전매 제한의 완화 등의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어지자 2023년
7월 이후에는 하락폭이 보합세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의 마포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자본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밀도가 증가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휴 토지가 없으며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안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의 강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원인은 고령화 사회의 지속으로 도시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생산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지만 최근 수도권과 대전 지역, 강원도의 춘천,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탄력이 지방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학교와 병원 등의 인프라 구축 확대가 따르게 됩니다. 생산활동 인구의 유입은 부동산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주택의 수요는 인구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지역 내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증가가 국내 인구 감소 부분을 보전시키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로 분가되는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도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수를 중요하게 보지 말고 생산활동 인구와 산업체, 외국인, 분가 등의 가구 수가 부동산 수요의 요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미래 성장 산업의 이동과 유치에 대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유입되어 자연스럽게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기흥시, 화성시, 평택시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이후 급속도로 도시의 발전과 인프라가 확장되었으며 부동산 수요가 많아져 공급량도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지난 15일 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1원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평택 공장과 기흥 공장과 화성 공장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부 고속도로를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건립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 첫 삽을 뜬 이후 평택 지역 인구가 10만 명이 늘어나 57만 명이 되었고 용인시보다 2배 이상의 증가 속도를 보여 안양시의 인구를 앞지르면서 경기도 내 인구 9위의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평택시는 인구의 급증이 당초부터 예상되었지요. 제1공장 2017년과 제2공장 2020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제3공장은 2022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었고 고덕국제 신도시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등 인구 증가 요인이 다발적으로 쏟아졌고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6개 공장을 모두 지으면 일자리만 2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통계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택에 자리 잡은 주한미군 미국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 규모로서 4만 3천 명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용역 인구조사에서 평택시는 2040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도표는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연도별과 전월 대비 증감률 추이입니다. 21년도 하반기부터 하락한 주택시장은 23년 1월경 가장 큰 낙폭을 보이다가 점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은 금리가 높기도 하지만 물가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면 금리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할 수 있지만 국내외 큰 변수만 없으면 차트상으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단순 지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의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별 주택시장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23년 5월부터 크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6월, 7월에는 더욱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이 유가 감산 조치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과 금리가 아직 저금리 정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 상승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이어질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부동산에도 상승과 하락의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파트 및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할 것인가? 수익의 극대화는 상황별 지역별 다르지만 언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앞서 여러 가지 지표와 지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예측 방법으로 금융에 대한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가장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을 예측할 때 주로 주가의 선행지표를 먼저 살펴보면서 투자하게 됩니다. 언제 주가가 오를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선행지표의 순환 변동치를 보면서 상승 시기를 판단합니다. 건축인허가와 착공신고와 입주 물량 지표, 선행지표.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2021년 이후 주택의 인허가와 착공 및 준공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를 받은 거는 5년 전에 인허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허가 받기 위해서 설계비와 더불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비용은 이미 지급이 되었지만 분양성이 염려되어 착공을 연기하는 건설사도 있고 작금의 시기가 좋지 않아도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부득이 착공하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좌측표는 전국의 미분양 현황인데요.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23년 1월 전까지는 미분양에 대한 거래량이 없다가 23년 1월부터 동년 4월까지 그 이후 미분양이 급속도로 줄면서 미분양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미분양 아파트는 선호도가 없는 아파트로 판단됩니다. 5. 경매의 낙찰가율과 낙찰률 선행지표. 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중요한 부동산 선행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 경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촉이 빠른 편이라 낙찰가율은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 선행지표입니다. 경매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매각 통계를 참고하시면 되고 기간별 경매 법원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는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경매 낙찰가율과 낙찰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108.4%는 감정가 100% 기준으로 보면 8.4% 높게 낙찰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2023년 상반기 낙찰가율 74.7%는 감정가액보다 25.3%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률이라는 것은 경매 물건 진행 건수 대비 낙찰되는 건수를 말하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경매 진행 건수 중 71.2%가 낙찰되었으나 최근 2023년 상반기에는 30.4%의 낙찰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의 상승 순위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서울, 강원도, 세종시, 경기도 순서로 매매 가격 지수의 두드러진 결과치를 보시는데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대전시가 두드러진 상승을 하고 있고 강원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전시와 강원도는 어떤 이슈로 상승하였는지 압축하여 이 지역에 대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의 차트는 대전시의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대전은 전국의 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유성구의 도룡동의 스마트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본원과 대덕연구단지, 대화 일반산업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엑스포타워, 신세계백화점, 롯데시티호텔,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MBC가 가까이 있고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특별한 개발 이슈는 23년 8월 오픈 예정인 신세계사이언스 콤플렉스 외는 그다지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부동산 투자 심리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차트는 최근 상승세인 강원도 지역의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강원도나 제주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면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지역이 두드러진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상승에 따른 이슈는 KRX 경강선 동서 고속철도와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편리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세컨하우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강원도의 주요 도시들은 최근 거래량이 33%가 늘어났는데요. 지난해 동기 대비 42%가 증가하였고 특히 춘천은 64%가 늘어나 전국 최고의 거래량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챕터 6 부동산 계약에 유의할 점과 특약 작성 요령.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은 방식의 자유에 의하여 구두상 계약, 서면상 계약 모두 법률상 유효합니다. 계약은 법률에 따라 무조건 무효인 계약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1. 계약 전 확인할 사항. 가장 최우선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계약이나 모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시점에 발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매매인 경우 담보 물건은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시에 정리가 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가등기나 가처분 그리고 이외 권리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계약 시 확인할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공부상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소유자인지, 지상에 제한물권이 있는지, 담보 물건은 매매 가격에 적정한 금액인지를 확인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의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 표시되어 있음 현장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 줄 것인지, 상가 건물일 경우 하수 원인자 부담 금액과 허가가 이행할 사업이 가능한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토지인 경우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타인 경작자는 있는지, 공시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발급되는지도 확인하고, 취득세가 얼마나 되며 계약서는 어떤 조건으로 특약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3. 토지 매매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음. 계약 대상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으로 하며 차후 측량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계약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잔금 지급과 동시 지상의 농작물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또는 지상의 농작물은 매도인이 정리하여 주기로 하며 이행이 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또는 경작물에 대하여 금 얼마이를 주기로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며 매매 계약과 별도로 한다. 잔금 지급 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침해되는 권리는 잔금 지급 시 말소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 대상 부동산이 등기 이전이 불가할 경우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약금 또는 위약금 없이 당사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무이자로 조건 없이 반환한다. 매수인의 목적사업의 인허가 신청이 이 토지의 경사도, 임목본수, 해발고도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약금 또는 위약금 없이 당사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무이자로 조건 없이 반환한다. 또는 본 계약은 매수인이 목적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목적사업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기화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지 못한다. 매매 계약 대상에는 계약 대상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 및 지상권 등 일체 권리를 포함한다. 매수인은 본 토지의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또는 산지일 경우 대체, 산림조성비나 산림복구의 취급 납부 및 예치하여야 함을 알고 계약한다. 4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 확인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 대상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 소유권에 침해되는 권리, 일체는 잔금 지급일 말소한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예치금 등은 잔금 지급일 정산하며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주택 내 정원수, 수석,
실내 모든 품목은 매매계약 대상 금액에 포함한다. 매도인은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므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단 경미한 하자는 매수인이 수리하고 누수, 막힘, 역류, 건물의 심각한 크랙 등 기능적인 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하자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을 매수인은 확인하고 계약함. 전세 및 월세 임대차의 계약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다음은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입니다. 100평의 대지 위의 건폐율이 70%라면 70평의 바닥 면적을 건축할 수 있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바닥 면적 대비 층수가 됩니다. 100평의 대지 위의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이 500%라면 70평을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다란 일정 지역에 A지역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내 이 지역을 특수하게 관리하거나 개발해야 할 목적으로 B지역과 같이 용도지구를 설정하기도 하고, C지역처럼 용도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을 억제시키거나 특수한 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지역이 고시되며, D지역처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경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챕터 8 부동산 세금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직접 관계된 세금으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거래세라 하는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가 있고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취득비용과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이 인정되며 수익적 지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취득비용은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양도비용은 중개수수료와 세무사신고 수수료 등이 있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비용을 투입하여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본래의 용도 변경에 투입된 비용, 엘리베이터의 설치나 냉난방 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이나 기계의 복구 비용, 기타 개량 및 증설된 것을 말합니다. 대신에 수익적 지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보통 유형자산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건물의 도장이나 파손된 유리의 대체, 건물이나 부속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지출 비용으로 건물의 보수공사, 소방이나 전기의 시설 공사와 도장공사, 방수공사 등을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 비용입니다. 1. 감면과 면제편입니다. 첫째,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농지란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것을 말하며,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도 자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범위에는 농막이나 퇴비사, 농로와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자격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촌 자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촌 자경이라 하면 농지가 소재한 소재지 또는 인접 연접시군에 거주하시면서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 요건들을 살펴보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합니다. 경작은 자기 노동력은 50%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며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농지대토란 기존의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토지를 구입하여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를 처분한 후에 다른 농지를 대체하는 조건을 기존 농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요건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지를 4년 이상 제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농업으로 인한 소득 외에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을 제외합니다. 대토로 취득할 토지의 규모와 가액은 종전 보유 토지의 면적 기준을 3분의 2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 농지의 가격이 2분의 1 이상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양도주택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감면사항입니다. 혼인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 봉양 합가, 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 취약, 요양, 근무지 변경 등의 요건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매입 시점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1년이 지난 시점이라야 하고 기존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종전의 기존 주택을 취득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챕터 9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을 잘해야 된다. 1. 이론적인 감정평가 3가지 방식. 부동산 감정평가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원가 중심의 원가 방식과 장래에 발생될 수익에 착안한 수익 방식, 거래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에 착안하여 감정하는 비교 방식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습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 주택의 가격이 적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간단하게 구하기 위하여 자가 감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론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 신뢰할 수 있나? 예시를 들자면 10억 원으로 감정된 물건의 4억 원의 근저당이 있는 재산이 경매에 나왔고 유찰되어 30%가 되었을 때 낙찰자가 7억 원의 낙찰을 받은 경우 단순 계산으로 소유자는 3억 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감정가액이 13억 원으로 평가했다면 이 경매 물건이 똑같이 유찰되어 30%가 떨어진 상황에서 9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소유자는 5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감정사에 대한 물씬 공세나 압력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물건은 감정가액의 편차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토지나 교회, 공장용지 등의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챕터 10 부동산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 투자 방법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간접 투자 방식은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여 매월 배당률에 따라 이자와 같은 수익을 꾸준히 받는 상품을 말하고 오늘은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갭 투자 방식이 있고 경매나 공매 방식으로 소액 물건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과 지분 투자 방식 또는 지분 경매 등이 있습니다. 갭 투자 방식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는 지역에서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가정하여 2억 2천만 원의 매매가의 아파트가 전세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 안고 매입을 하면 2천만 원과 취득세 비용만 가지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갭 투자 방식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가 아니면 실패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잘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좋지 않아 전세금이 하락한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되면 종전 전세 가격으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100% 지급할 수도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적 상승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경매 및 공매로 인한 소액 투자 방법입니다. 토지 투자는 잘하면 아파트 투자보다 아주 높은 수익률이 높은데요. 무조건 주택보다 큰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과 지역 분석 등 개발될 지역 내 토지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환금성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했을 경우는 임대료가 나오게 되는데 임대료는 이자와 상계하면 부담이 없으나 토지 투자는 임대를 놓을 수가 없어 100%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소액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경공매로 규모가 작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과 지분경매 투자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묘지 등의 특별한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 물건은 통상 유찰이 많이 되어 감정가의 80%까지 떨어지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하여 잘 파악하면 소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경공매 편입니다. 토지 경공매의 경우 법정 지상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법정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시 외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물 경공매 입찰사항입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물건이 경공매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취득의 경위는 아주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나 부부 공동소유, 공동투자입니다. 공유지분의 투자는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유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이 있고요.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집행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거나 매각 물건의 종결 전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매각 물건 종결 전까지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일 좋겠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되면 낙찰자는 차순위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경공매로 투자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건물에 대하여 경공매를 보실 분들은 무엇보다 권리분석편의 학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안을 수도 있으니 건물에 대하여 경공매를 보실 때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매 관계가 조금 복잡하고 분량이 좀 많아 다음 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번 차시에는 간략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지상권 부분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챕터 11 절대 조심해야 할 부적합한 부동산 편입니다. 첫째,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직장조합이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든 조합 아파트는 피해 가야 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합 아파트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있고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의 결탁으로 많은 비리가 있어 사업의 성공률이 저조하여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한다고 해도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민형사상 각종 소송이 뒤따르게 됩니다. 둘째,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성숙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상가는 상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의 임대는 고사하고 공실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시행사는 분양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와 렌트프리를 이용하여 미리 입점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양을 완판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입니다. 이 대형 프랜차이즈는 임대료는 계약서는 있으나 대부분 임대료는 없습니다. 분양받는 가액의 시행사의 운영비, 대형 프랜차이즈의 임대료까지 분양금액에 사실상 정가한 금액으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프리미엄 붙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미분양 물건입니다.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금리 관계나 부동산 정책 또는 다른 여건으로 선호가 없어 미분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요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주택수에 집계되므로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며 전매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부동산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주춤하는 기획부동산의 입담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법과 같은 화술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금방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의 시세를 물어볼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챕터 13 도시개발 사업 정보 알고 투자하자. 부동산은 일단 물리적인 자산이라 변동성에 크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통하여 이자 보전이나 수익 창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지만 회전율이 오래 걸리며 유동성이 부족한 단점도 있고 매매가 되면 상당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 주변에 큰 병원이나 학교 등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대박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하락장에서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처럼 하강 국면에는 매수자가 없어 손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격이 싸다고 반드시 매매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하락시장이 되면 미분양이 증가한다든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다든지 경매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매월 통계청 자료나 KB부동산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분석 자료에 의하여 흐름을 읽고 특별한 지역의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있고 한편의 시가 평생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며 한마디의 충고가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히 행동이 바뀌기도 하며 한 권의 책이 경제관념을 바꾸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전자책의 구성에 대한 요지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크몽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